베이지안 추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지안 정리 다시 한번 짧게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Prior distribution, 그 다음에 likelihood, 둘의 정보를 결합해서 posterior distribution. 사실은 posterior distribution이 모르는 세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전 정보도 반영이 되어 있고 데이터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추가적인 정보도 반영이 돼서 업데이트된 정보입니다. 이게 하나의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를 본다고 해서 우리 지식이 확정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지식이 좀 더 날카로워지는 것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 한 값으로 세타 값을 확정할 수도 있겠느냐? 한 값 딱 찍으라고 그러면 누가 날 협박한다 그러면 뭐 찍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입는 피해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하나의 값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1, 2, 3으로 진 것처럼 내가 찍은 값과 참값의 차이의 제곱, 이른바 quadratic loss, L2 loss, 제곱으로 로스가 표현될 때는 나는 사후분포에서 그 무게중심, 즉 mean, posterior mean 값을 찍겠습니다. 두 번째처럼 absolute error loss, L1 loss, 즉 참값과 내가 찍은 세타잇 값의 절대값의 1승에 비례해서 내가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나는 posterior median, 사후 분포에 따른 중앙값을 찍겠습니다. 세 번째로 틀리기만 하면 무조건 죽어. 틀린 값에 관계없이 참값이 아니면 무조건 죽는다. 그래서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페널티가 주어지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나는 딱 맞출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사후 분포에서 가능성이 제일 높은 posterior mode, 최빈치, 그것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수학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통계학적인 개념, 민을 써야 되느냐, 미디안을 써야 되느냐, 아니면 최빈치 모드를 써야 되느냐, 쓰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평균을 쓸 수도 있고 중앙값을 쓸 수도 있고 최빈치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베타 디스트리뷰션, 그게 바이노미얼 라이클리후드하고 잘 어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전 분포가 A, B를 파라미터로 갖는 베타 분포. 여기서 앞에 등장하는 A는 뭐였어요? 성공과 관련된 파라미터. 뒤에 등장하는 파라미터는 뭐였어요? 실패 횟수와 관련된 파라미터. 이런 거였죠. 자, 이제는 동전을 한 번만 던져서 아니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동전을 n번 던져서 s번 성공하고 나머지 n-s번 실패했을 때 사후 분포는 내추럴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설명할 때 본 것처럼 베타 디스트리뷰션에서 갇혀 있고 성공 파라미터만 사전적인 성공의 횟수 a와 데이터에서 관측한 성공의 횟수 s를 합친 s 플러스 a가 되고 마찬가지로 실패 횟수는 사전적인 실패 횟수 파라미터 b와 데이터에서 관측한 likelihood로 표현된 실패 횟수 n-s가 합쳐진 값으로 파라미터만 바뀌었습니다. 자, 베타 분포에 따라서 posterior distribution 상의 세타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면 여기 수식과 같은 형태가 되고 이 수식에서 그 동전을 던진 실제 횟수 n이 크다라고 그러면 근사적으로 이 posterior mean과 posterior variance가 각각 r과 r 곱하기 1-r을 나누기 n 형태로 주어집니다. 이 형태 여러분들 학부 시절에 통계학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frequentist approach에 따라서 이항 분포를 공부하면
경험적으로 추정을 어떻게 해요? 동전의 안 변할 확률에 대한 추정치는 바로 전체 시행회수 n분의 성공회수 s, 즉 r로 추정을 하죠. 그게 앞의 식과 같은 의미고요. 그 추정치의 표본 분산 어떻게 계산했어요? p 곱하기 1-p 나누기 시행회수 n. 두 번째 식이 그것과 정확하게 같은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이지안 추론과 frequentist approach 사이에 사전 정보에 대해서 특별히 가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게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차이는 통계적인 추론을 자연스럽게 하느냐, 어거지로 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고 제가 판단하기엔 당연히 베이지안 어프로치가 좀 더 자연스러운 어프로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응용한 아주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 y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0과 세타 사이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따릅니다. 0과 세타 사이. 그리고 이 어퍼 바운드 세타가 미지의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타가 주어진 상태에서 y의 조건부 분포, likelihood는 0과 세타 사이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고 이걸 적분하면 1이 돼야 되니까 높이, probability density는 세타분의 1이 되겠죠. 세타분의 1, 높이가 세타분의 1, 밑변의 넓이가 세타니까 곱하면 면적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 분포가 됩니다. 그게 15번으로 나와 있는 식입니다. 이 구간 밖에서는 확률이 0입니다. 자, likelihood. likelihood는 세타가 주어진 상태에서 동전을 이 확률 변수를 n개를 독립적으로 뽑았을 때 세타분의 1의 확률이 n번 곱해지니까 결국 세타 n승분의 1이 되고 그때 이 y에 대해서는 구간이 세타까지 바운드가 되어 있으니까 y1도 세타보다 작아야 되고 y2도 세타보다 작아야 되고 yn도 작아야 되니까 결국 y의 맥시멈이 세타보다 작은 이런 제약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prior distribution과 likelihood를 설정을 하는데 prior distribution은 세타가 0보다 큰 값이니까 그리고 세타가 아주 크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낮아지는 쪽으로 즉 세타에 대한 prior distribution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세타의 반비례해서 설정하면 이 prior와 likelihood를 곱해서 posterior distribution이 세타의 n 플러스 1분의 1에 비례하게 되고 비례상수까지 계산해서 확률이 1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비례상수가 n 곱하기 y의 최대치의 n승이 되는 걸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posterior distribution 세타의 posterior mean, expected value를 마지막 줄처럼 계산하면 y의 최대값이 아니라 y의 최대값에 n-1분의 n승이 곱해집니다. 이게 참 재밌는데요. 여러분들이 베이지안 퍼스펙티브를 따르지 않고 이것을 클래시컬한 방법에 따라서 최후 추정량을 구한다 그러면 16번식이 우도 함수이기 때문에 세타분의 1의 n승을 극대화하는 세타의 추정치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타가 작을수록 좋죠. 세타분의 1의 n승이니까. 세타가 작을수록 좋은데 세타의 최소값은 관측된 값들의 최대값이니까 세타의 추정치는 ymax가 됩니다. 17번에 있는. 즉 ymax 앞에 개수가 1이 붙는 게 기존의 최후 추정량인데 베이지안 관점에 따라서 세타를 하나의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로 구해보면 17번과 같이 앞에 n-1분의 n이라고 하는 조정이 일어납니다. 자, 이 조정이 일어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죠. 왜 그러냐면 한 번 던졌어요. 실험을 한 번만 해서 y를 하나만 관측했는데 3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상한이 3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상한은 있고
그 0과 상한 사이에서 한 값이 하나 얻어졌는데 그 값을 상한이라고 보고 싶어요? 아니죠. 근데 베이지안 관점에서 어떻게 되냐면 n 하나만 봤을 때는 n-1분의 1이니까 뭐 세타의 평균치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값이라는 얘기죠. 두 개 던졌을 때 그때는 기존의 최후 추정량에 따르면 세타의 추정량은 Ymax 두 개 중에 큰 값이 돼요. 근데 베이지안 관점에 따르면 n이 2니까 분모는 2 빼기 1, 1분의 2. 이 관측된 맥시멈의 2배가 상한치다. 이렇게 추론하는 게 돼요. 만약에 101번쯤 봤을 때 이때는 분모는 99, 100, 분자는 101. 그러니까 최대값을 거의 조정 안 하는 거죠. 이게 훨씬 합리적이죠. 0과 미지의 상한 사이에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이 미지의 상한이 얼마인지 보고 싶다. 하나 봤을 때는 이 상한 잘 모르겠다 이런 거고요. 두 개 봤을 때는 두 개 값 중에 최대치보다 2배쯤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세 개를 봤을 때는 이 세 개 관측된 값의 최대치에 1.5배를 해주는 거고요. 100개쯤 봤을 때는 이미 나올 게 거의 다 나왔으니까 100개 중에 최대치. 그거는 조금만 키워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자, 예측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베이지안 모델링. 구성 요소가 두 개죠. Prior distribution, P of theta. 그 다음에 likelihood, P of y given theta. P of y given theta라는 것은 세타만 알려져 있으면 y 관측치가 어떻게 나올지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세타가 어떤 값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타의 사전 분포 P 세타로 가중치를 줘서 평균을 취한 게 Prior predictive distribution입니다. 여기서 Prior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데이터를 실제로 보기 전에 어떤 값이 나올지 모형에 따라서 예측해 보는 거죠. Prior prediction. 반대로 Posterior predictive density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자, 내가 데이터를 봤기 때문에 세타에 대한 생각이 프라이어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 P 세타로부터 사후적인 생각 P of 세타 기분 Y 사후 분포로 바뀝니다. 따라서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probability of Y tilde given Y 과거의 데이터 Y로 미루어 짐작컨대 새로운 미래값이 Y tilde라고 하는 값으로 나타날 확률은 뭐냐? 이걸 보기 위해서 나는 과거의 데이터 Y 그리고 모르는 미지의 모수 세타가 주어져 있으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Y tilde 그게 바로 P of Y tilde given Y and 세타입니다. 근데 Y는 우리가 관측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세타는 모르니까 이 probability of theta given y, 세타의 posterior distribution으로서 평균을 취해준 게 마지막 식의 의미겠습니다.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즉, 두 가지의 각각 우리가 실제 관측한 데이터 y가 조건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likelihood에도 기분 세타였던 것이 기분 세타 and y로 y가 추가가 됐고 세타에 대한 분포도 probability of 세타였던 것이 probability of 세타 given y로 given y가 추가된 것이 1과 2의 차이겠습니다. 자, 이제는 실제로 프리딕션을 어떻게 하느냐? Prior predictive density PY를 계산하면 이 계산이 알려주는 의미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형에 따를 때 실제 현실이 Y라는 값으로 실현될 그림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 그림. 그 그림에 비추어서 실제 나타난 값이 그럴듯한 값인지 아주 황당한 값인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절차를 여기 1, 2, 3으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테스트 스타티스틱이라고 하는 ty라고 하는 것은 실제 관측치 y의 어떤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것의 함수니까요. 그것의 펑션이니까. y가 여러 개면 그 평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체크를 하는 함수라고 그러면 그 체크하는 함수의 predictive distribution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y 값의 디스트리뷰션을 아니까 그 y 값의 변환의 디스트리뷰션도 저절로 얻어지겠죠. 예, 그게 y 값의 변환인 t of y, transformation of y의 predictive distribution이 되고, 이것을 얻는 방법은 모형에서 자꾸 추출하면 됩니다. 모형이 어떻게 됐어요? prior, p 세타. 세타가 주어진 상태에서 likelihood에서 y를 추출하고 기록하고, 또 prior에서 세타를 추출하고, 그 추출된 세타가 주어진 상태에서 likelihood 펑션에 따라서 y를 또 추출하고, 그럼 y 값들이 쭉 쌓이고, 쌓인 y 값들 하나하나를 이용해서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산하면 트랜스포메이션이 쭉 쌓이고, 쌓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계학에서 제일 먼저 배운 히스토그램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ty 값은 내 모형에 따를 때 이런 분포로 나올 것으로 사전적으로 볼 때 예측이 되는구나. 실제 얻어진 데이터 y를 가지고 트랜스폼해서 이 분포에서 찍어보는 거죠. 중간에 찍히면 이게 상당히 모형하고 잘 어울린다. 모형에 비하면 별로 안 나오는 굉장히 극단적인데 찍히면 이거 모형 좀 이상한데? 현실하고 잘 안 맞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번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자, 모형 선택. 앞서 뭐가 파라미터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모르는 어떤 것도 파라미터가 될 수가 있다. 내가 추론하고 싶은 대상, 그 무엇도 파라미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전을 던졌는데 몇 번 던졌는지 모른다. 몇 번 던졌는지 그 자체가 파라미터가 될 수 있었고, 모형이 서로 경쟁하는 모형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모형이 좀 더 현실적이냐? 그럼 그 모형의 ID, 그거 자체도 파라미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그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MJ라고 하는 모형이 J번째 모형이고, 모형은 전체 캐피탈 J개만큼 있다. 캐피탈 J가 가장 간단하게 2라고 해보세요. 두 가지 모형, 이거냐 저거냐. 그런 경우에 베이즈 정리에 따라서 정리해보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probability of MJ given Y, 그 세 번째 줄에 등장하는 첫 번째 수식입니다. 베이즈 정리에 따라서 분모는 probability of Y가 되고, 분자는 입장 바꿔서 전개하면 되겠습니다. MJ라는 모형과 Y의 joint probability인데, 그 joint probability를 순서를 바꿔서 전개하는 거죠. 이 수식을 보면 probability of MJ given Y, 즉 데이터를 보고 J번째 모형이 올바른 모형일 확률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바로 이 식의 베이즈 정리를 대입하면 오른쪽과 같이 얻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베이즈 정리의 본질은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probability of MJ given Y, MJ가 먼저고 given Y, 이 순서로 되어 있죠. 이걸 알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probability of Y given MJ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궁금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순서를 오른쪽 베이지 정리처럼 바꿔 쓰지 않고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probability of MJ given Y는 Y의 확률, 분자는 probability of MJ and Y, 조인트 확률이죠. 조인트 확률을 전개하는 방법이 지금 베이즈 정리,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정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probability of Y, probability of MJ given Y, 즉 MJ given Y를 구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MJ given Y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분모 분자에서 probability of Y가 cancel out 되니까 probability of MJ given Y, 똑같은 게 얻어지죠. A는 A다,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표현이죠. 수학에서 우리가 업어치고 매치고 하는 이유는 뭔가 이용한 변환을 자꾸 찾아내는 건데, 이 순서를 그대로
두고 전개하면 틀린 수식은 아니지만 전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호기심이 있으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 푹 치고 장구 치고 하나요? 자, probability of y given mj 이게 prior predictive density죠. 앞서는 probability of y가 prior predictive density라고 했는데 지금은 왜 probability of y given mj를 predictive density라고 하느냐? 앞서서는 암묵적으로 모형이 하나만 있었죠. 그러니까 given mj가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명시적으로 두 가지 모형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m1 첫 번째 모형이 타당하다 그러면 어떤 y 값이 사전적으로 얻어질 것으로 기대하느냐 이런 거고요. 저희가 2라고 하는 값일 때는 두 번째 모형이 타당하다 그러면 도대체 내 모형에 따라서 어떤 y 값이 사전적으로 얻어질 것으로 예측되느냐 이런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prior predictive density라는 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모형이 두 개가 있다는 것만 감안하면 18번 수식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두 가지 모형이 같은 모델 패밀리 내에서 파라메타가 세타1이라는 게 첫 번째 모형이고 파라메타가 세타2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모형이라 그러면 이 모형을 비교하는 문제가 파라메타를 비교하는 문제로 퇴화돼서 포스테리어 모델 프로버빌티의 비율이 마지막 줄과 같이 단순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예시로서 두 가지 모형이라는 게 정규분포에서 평균이 서로 다르게 설정된 두 가지 모형으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형에서는 평균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모형에서는 평균이 1이다 이런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y 관측치, y observation 하는 값을 관측한 상태에서 포스테리어 모델 프로버빌티를 계산하면 두 번째 수식처럼 2의 마이너스 2y가 되고 따라서 y가 0이면 0이라는 게 마이너스 1과 1의 딱 중간이니까 두 가지 모델 프로버빌티가 반반이 돼서 반반 두 비율이니까 1이 딱 되는 거고요. y가 양수면 2의 마이너스 2y 승은 1보다 작은 값이 되니까 분모, 즉 세타가 1이라는 값이 좀 더 가능성이 올라가는 쪽이고 y가 음수면 세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세타가 1이라는 것보다 더 포스테리어 확률을 더 받고 이런 예시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라고 집어놨습니다. 자, 모형이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가 아니면 여러 개가 경쟁할 때 좋은 방법은 둘 중에 좀 더 설득력이 있는 모델을 선정하는 모델 셀렉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델 에버리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사실 때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인생에 멘토가 두 분이 계실 때 두 분 중에 매번 의사결정을 할 때 어느 분 의견을 들을 것인가 이렇게 모형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분 의견을 종합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종합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요새 금융권에 투자하는 분들이 앞으로 1년 뒤에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1년 뒤에 이자율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예측을 할 때 서로 다른 예측 모형들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가지 예측의 결과를 종합하는 이런 종합적인 예측 기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델 에버리징이겠습니다. 자, 수식으로 보면 probability of y tilde given y 뭐예요? predictive density죠. posterior predictive density. given y, y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미 관측한 상태에서
미래의 y 틸다라고 하는 값이 얻어질 포스테리어라는 것은 이미 y를 관측했다는 의미고, y 틸다, predictive, 앞으로 나올 y 틸다 값이 얻어질 확률을 본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은 특정한 y 틸다 값과 특정한 모델의 결합 확률을 모델에 대해서 다 더해서 marginalize out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XY의 결합 확률을 X에 대해서 적분하면 Y의 marginal probability가 얻어지고, XY의 결합 확률을 Y에 대해서 결합하면 더해주면, 다 인티그레이션 아웃 시키면 X의 주변 확률이 얻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부분을 인티그레이션 아웃 시켜주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모델에 대해서 posterior joint probability를 다 더해준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줄에는 결합 확률의 고배 법칙에 따라서 그 posterior model probability와 모델 디펜던트한 posterior predictive density의 곱으로 결합 확률을 바꿔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posterior model probability를 우리가 구할 줄을 알고, 또 모델 스페시픽한 posterior predictive density를 알기 때문에 둘을 결합해서 marginal out된, 모델이 marginalized out된 posterior predictive density를 왼편과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쉽게 말로 표현하면 모델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더 할 게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모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델의 확률이 그 하나의 모델로 1이 되고, 그 마지막 항만 등장하겠습니다. probability y tilde given y.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posterior predictive density가 되는 거고요. 모델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모델별로 posterior predictive density를 계산한 다음에 각각의 posterior probability로 가중치를 줘서 평균을 취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개념이겠습니다. 자, 이제는 실제 베이지안 추론을 실행해내기 위해서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샘플링 프린시플입니다. 샘플링 프린시플. 샘플링 원리, 표본 추출 원리. 디스트리뷰션을 아는 거나 그 디스트리뷰션을 따른 확률 변수를 무한히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나 사실상 동치겠습니다. 동치라 함은 디스트리뷰션을 아는 거나 그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확률 변수를 한 번 추출할 줄 알면 컴퓨터를 통해서 100번, 1000번, 10,000번 원하는 만큼 추출할 수 있겠죠. 원하는 만큼 추출하면 추출된 것들 가지고 히스토그램 그리면 원래 분포로 점점 수렴하겠죠. 추출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이지안에서의 분석 대상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아는 거나 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확률 변수를 하나 추출하는 거나 사실상 동치다. 이게 샘플링 프린시플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세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세타의 어떤 변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달라질 게 없겠어요. 세타를 한번 추출하면 그 변환도 한번 추출한 셈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변환을 10,000번, 100,000번 반복 추출해서 분포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플링 프린시플은 유니버셜하게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코프 체인. 수학을 하는 사람이나 통계학을 좀 하는 사람이나 계량 경제학을 좀 하는 사람이나 상당히 많이 들었을 법한 표현이죠. 마코프 체인이라는 것은 바로 직전의 상태에 의해서 다음번 상태가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그러한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어떤 특정 시점, 시간을 t로 표현하고 그 t라는 시점에서의 상태를 세타 t, 세타라는 모수의
하첨자 t 해서 세타 t로 표현했을 때 세타 t는 t 시점에서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때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은 t 시점에서 상태 세타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 p면 그 다음 그 이후로 영원히 그 확률이 변하지 않았을 때 그러한 확률 분포는 이미 균형 상태에 도달해 있다라고 해서 그러한 분포를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이 마코브 체인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라 그러면 이거 자체만 가지고도 몇 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마코브 체인이라는 게 직전 상태에 의해서 다음 상태가 실현될 확률 분포가 결정이 된다. 따라서 직전 상태만 알고 있으면 그 전 모든 상태는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개념. 그리고 이 마코브 체인이 직전 상태에 의해서 계속해서 다음 상태로 변화해 나갈 때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상태에 도달하면 그 상태의 디스트리뷰션이 더 이상은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일종의 균형에 도달해 있는 그런 상태를 스테이셔너리티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그때의 상태가 가지고 있는 분포를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한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스테이셔너리티에 도달하느냐? 여기에도 조건들이 있는데 일반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체인이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고 그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은 유니크하다. 이런 조건들. 두 번째로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으로 계속해서 마코브 체인을 런시키면 도달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른바 에르가디시티. 이 실현된 것들을 샘플 에버리지 하면 사실상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에 따른 기대치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 즉 스테이셔너리티의 이그지스턴스, 존재한다라는 것, 유니크니스, 유니크하다라는 것, 컨버전스, 수렴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에르가디시티, 샘플 에버리지가 그 스테이셔너리티 디스트리뷰션에 따른 파퓰레이션 에버리지로 수렴한다라는 것. 굉장히 수학적이 되어버렸네요. 예,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마코브 체인 몬테칼로는 마코브 체인이 하나의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갈 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에 의해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이른바 트랜지션 커널 펑션에 의해서 특징화되는데 여기서는 커널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K 세타 T, 세타 T 플러스 1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즉 이 함수의 의미는 현재 상태가 T 시점에서 세타 T일 때 T 플러스 1 시점, 바로 다음 시점에서 그 상태가 세타 T에서 세타 T 플러스 1로 이전할, 트랜지트할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투 스테이트 마코브 체인, 스테이트가 1, 2 두 개가 있을 때 이 트랜지션 커널이 K로 2x2 매트릭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알파라는 것은 K11 엘리먼트죠.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상태가 1인데 다음 기에도 상태가 1로 유지할 확률이 1-알파다라는 거고, 1, 2 엘리먼트에 알파가 있는 것은 현재 1이라는 상태에서 다음번에 2라는 상태로 트랜지트할 확률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가 1일 때를 묘사하는 게 첫 번째 행에 나와 있죠. 두 가지 원소를 합치면 1이죠. 반드시. 현재 상태에서 머물거나 다른 데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요. 합치면 1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행에 있는 숫자 베타와 1-베타는 현재 상태가 2일 때 다음 기에 가서 상태가 1이 될, 2에서 1로 빠져나갈 확률이 베타고 1-베타, 2에서 2로 그대로 스테이할 확률이 1-베타입니다. 둘을 합치면 당연히 1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거나 아니면 무모하게 계산해 보시거나 이 커널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2번 곱해보고, 매트릭스 곱, 3번 곱해보고, 일반적으로 t번 곱해보면 두 번째 매트릭스와 같은 형태가 되고, t가 무한대로 가면 두 번째에 나와 있는, 물론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1보다 작다라는 제약하에서 1-알파 빼기 베타가 1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t승을 하면 0이 됩니다. 따라서 t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이 커널 펑션이 30과 31과 같이 각각의 행이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상태가 1이든 2이든 관계없이 다음번에 1일 확률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다음 상태가 2일 확률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균형 상태에 도달해 있다 이런 겁니다. 균형 상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좀 그런가요? 1에서 2로 도망갈 확률은 알파, 2에서 1로 올 확률은 베타. 그럼 균형 상태에서 1에 있을 확률은 2에서 오는 게 많으면 1에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베타가 30번에 등장하고 도망가는 게 많으면 2의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알파가 분자의 31에 등장합니다. 이게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마코브 체인 몬테칼로의 본질은 베이지 추론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P of 세타 기분 Y,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데이터 Y를 보고 나서 내가 추론하고 싶은 대상 세타에 대해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상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걸 원하는 것이죠. 이때 이 P of 세타 기분 Y가 쉽게 얻어지지 않으면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을 P of 세타 기분 Y로 갖는 마코브 체인을 만들어서 계속 실현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소식에 있는 것처럼 에르가스티시티에 의해서 n replication, 뭐 예컨대 이게 만이다. 10,000번 replication을 시켰을 때 그 10,000번 replication 된 것 중에 양수로 얻어진 상대 도수, 그것이 replication의 숫자가 커짐에 따라서 실제 세타가 0보다 클 posterior probability로 수렴하게 된다. 이런 의미, 에르가디시티의 하나의 응용이겠습니다. MCMC의 본질과 관련해서 기존의 probability 텍스트북은 체인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런 마코브 체인의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면 그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를 푼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베이지안 추론을 수치적으로 계산해내는 하나의 방법인 MCMC 방법을 적용할 때는 반대의 문제를 풉니다. 베이지안 어프로치가 상상 입장 바꾸는 것처럼 반대 문제를 풀죠. 반대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얻고 싶은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할 때 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으로 갖는 체인 자체를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죠. 그럼 그 체인을 만들어내면 그 체인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시켜서 그걸 가지고 추론하면 되겠습니다. 즉 0 문제를 푸는 거죠. 이 마코브 체인 몬테칼로 알고리즘 중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집스 샘플러입니다. 집스 샘플러를 설명하기 위해서 파라메타가 세타1과 세타2 두 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각각이 뭐 벡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편의를 위해서 세타1이나 세타2나 둘 다 스케일러로서 하나씩 있는 그런 상황. 그때 우리는 이 집스 샘플러라고 하는 것이 롤 체인지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세타1이 주어졌을 때 세타2를 뽑고, 세타2가 주어진 상태에서 세타1을 뽑고, 계속해서 이걸 반복해 나가면 궁극적으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랜덤 넘버로, 랜덤 베리어블로 수렴하게 된다, 이런 건데요. 구체적으로 probability of 세타1 and 세타2 given y, 즉 세타1과 세타2의 joint posterior distribution을 우리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스타팅 포인트는 아무 데서나 합니다. 즉 세타1에 대해서 0이라고 하는 슈퍼스크립트,
슈퍼스크립트는 현재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점자 1, 2 이것은 첫 번째 파라미터냐 두 번째 파라미터냐를 나타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위의 숫자입니다. 자, 처음에 0에서 시작합니다. 세타 1, 0. 두 번째 식에서는 세타 1, 0이 데이터 y와 추가해서 주어진 상태에서 이 세타 2에 대한 분포로부터 세타 2를 하나 뽑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세타 2의 슈퍼스크립트 1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는 세타 2 지금 막 뽑아낸 걸 주어진 상태에서 세타 1을 다시 뽑습니다. 그게 바로 세타 1의 상점자 1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반복한 다음에 앞에 뭐 1000개의 세타 1, 세타 2 쌍을 버리고 경우에 따라서 2000개를 버리고 수렴했을 때까지를 버리고 그 이후 것들을 활용해서 추론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코프 체인 몬테칼로 이것은 마코프 체인 바로 직전에 의해서 다음 것이 결정되는 그러니까 한번 상태가 결정되고 나면 과거를 볼 필요가 없는 이런 의미가 마코프 체인의 의미고 몬테칼로라는 것은 수치로 시뮬레이션을 한다라고 하는 수치적인 시뮬레이션을 표현하는 겁니다. 공교롭게 영어로 표현하니까 MC가 두 번 등장해서 MC 스퀘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MC 메커니즘. XY의 조인트 덴시티를 원한다. 지금 한 것처럼 계속해서 롤 체인지를 하면서 랜덤 넘버를 뽑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번 컴퓨테이션이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갑니다. 한두 페이지 남았는데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 알고리즘 굉장히 널리 쓰이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 용어부터 설명하면 타겟 덴시티, 프로포절 덴시티, 마코프 체인, 알파라고 하는 두 숫자의 미니멈 값, 그리고 감마라고 하는 두 확률 밀도의 비율의 비율, 굉장히 복잡한 수식들이 등장하죠. 자, 이것은 뭐냐면 fx라고 하는 게 타겟입니다. 우리가 fx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fx를 수치상으로 쉽게 알 수가 없어요. 또는 fx로부터의 랜덤 넘버를 뽑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신 qx를 씁니다. qx가 프로포절 덴시티예요. qx라는 분포로부터 x를 샘플링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반대로 정작 우리가 원하는 타겟 fx로부터 샘플링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둘 사이에 비대칭성이 있어요. q는 거기서부터 샘플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샘플링 프린시플에 따라서 q를 알기는 쉬워요. 근데 q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f는 우리가 원하는 건데 여기서 샘플링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따라서 샘플링 프린시플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Q로부터 뽑아서 뭔가 가공을 하면 마치 F로부터 뽑은 것처럼 행동하지 않을까? 그래서 확률 매저를 바꿔주는 메커니즘입니다. 어떻게 바꿔주느냐? 이 알파가 1과 갬마의 최소값인데 이 메시지가 갬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갬마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갬마에 4개가 등장하니까 어렵죠. 비율의 비율이니까. 나누기 한 번만도 어려운데 나누기의 나누기 어렵죠. 근데 분자 분모를 한번 보세요. 분자나 분모나 프로포절 대비 타겟의 비율입니다. 프로포절 대비 타겟의 비율. 근데 분자에서는 다음번 나오는 스테이트, xt 플러스 1의 확률입니다. 분모에 등장하는 것은 직전 스테이트의 확률이에요. 자, 갬마를 보실까요? 분자나 분모나 타겟, true density와 proportional density, false density의 비율입니다. 분자도 비율이고 분모도 비율이에요. 다만 그 평가하는 점이 분자는 다음번에 추출하는 값, xt 플러스 1이고 분자는
지금 이미 추출돼서 쓰이고 있는 값 xt예요. 자, 이 정도를 생각하시고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여기에서 Q와 F가 주어져 있어요. F는 중앙에 몰려 있고 Q는 좀 더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쪽에서는 Q로부터 랜덤 넘버를 뽑으면 덜 뽑히는 거예요, 중앙은. 반대로 양극단적인 값들은 Q를 가지고 뽑으면 실제 타겟 F보다 더 많이 뽑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 밑에 써놓은 것처럼 이 현재 이미 쓰고 있는 XT도 이미 쓰고 있다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데서의 비율보다 앞으로 뽑히는 XT 플러스 1에서의 Q분의 F 비율이 크게 나오면 아이고 둘 써야 되는 것도 썼는데 더 써야 되는 게 나오면 무조건 채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갬마가 1보다 크니까 채택 확률 알파는 무조건 1. 1과 갬마의 미니멈이니까 갬마 자체가 1보다 크니까 1. 반대로 저 비율이 1보다 저 새로운 XT 플러스 1에서의 Q분의 F 비율이 지금 이미 쓰고 있는 XT에서의 저 비율보다 작으면 그건 마치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바깥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은 프로포절 대비 타겟이 상당히 높아서 썼는데 XT 플러스 1은 그거에 비해서 프로포절 대비 타겟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때는 선택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때는 무조건 채택하는 게 아니라 갬마만큼만 채택하면 결국 Q에서 뽑았지만 그게 마치 F에서 뽑힌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이른바 나중에 여러분들이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 알고리즘에서 Detailed Balance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더 관심 있으시면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겟이 있고 프로포절이 있을 때 이러한 방식에 따라서 프로포절로부터 XT를 뽑아나가고 이 알파라는 확률을 계산해서 기존 것을 한 번 더 쓸지 새로운 걸로 스위치할지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확률적으로 계속 XT 플러스 1, XT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마크업 체인을 실현시켜 나가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번 시간에 수식이 등장하고 그래서 좀 힘드셨을 텐데, 예,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